시장입니다. 김정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구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위원장님이 되셨네요. 예, 글쎄 걱정입니다. 예, 중책을 맡으셨는데, 네. 예, 그런데 뭐 무슨 저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무총리급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공동위원장이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법 취지가 이제 민간의 관점에서 좀 규제 개혁을 한다 이래서 네, 정부 측은 총리가 하고 예. 민간인 대표로 이제 제가 공동위원장이 된 아. 거죠. 네. 그럼 뭐 저 법인 카드라도 좀 나옵니까? 아, 이거는 비상근직이에요. 일종의 명예직이에요. 아, 네. 그냥 회의만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요? 예. 이 규제 개혁은 뭐 우리 김정석 교수님 예, 학계에 계실 때부터의 일관된 그 지론이고 소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특히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도 네, 이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지금 저 코드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모처럼 우리 자유우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 규제 개혁, 규제 혁신을 좀 완결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저 외국에서 대한민국은 규제 때문에 기업 못 하겠다 소리 안 나올 정도로 네. 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성구 박사는 안 쓰시나요? 아니 사실은 정부 내에서 규제 혁신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성구 박사예요. 그렇죠. 예, 공정거래위원회 있을 때부터 예. 모든 경제 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 어, 속물 경제도 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글쎄요, 이제 앞으로 이성구 박사의 조언이나 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저기 이성구 박사는 입각해야 된다고 댓글들. 그렇죠. 사실은 하나만 더 올라가면 이제 장관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예, 두 분을 제가 모셔놓고 좀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성구 박사의 속물경제TV 저 주소창 좀 올려주세요. 예, 속물경제TV. 자, 제가 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논평을 했는데 원희룡 형이 김동연이를 아예 KO 시켰다. 그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 막상 논쟁을 두 사람이 붙었는데 보니까 김동연이는 뭐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 왜 시비를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우리 이성구 박사께서. 저는 둘이 논쟁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이 일기 신도시에 한정해 가지고 뭔가를 특별히 한다는 거가 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200만 호를 진 거 아니에요? 네. 노태우 정권 초기에.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는 한 30만 호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 하지만 핵심은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였어요. 지금 한 보니까 그 분당 같으면 한 180 몇 프로고 부천 중동이 좀 높아가지고 한 226%인데 예. 그거를 뭐 한 300에서 500% 정도까지로 올려준다,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하.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들떠 있었던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땅값이 결국은 용적률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거든요. 도시 네. 부분. 그러니까 원장관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른 데하고의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그게 이제 30만이 사는 데가 그럼 60만 정도, 30만이 사는 데가 이제 인구는 110만, 30만 호 정도가 대상이 돼요. 일그 신도시법에 따라서 재건축을 한다면은, 그럼 그게 한 5, 60만 호로 늘어나면서 인구도 거의 110만에서 뭐 200만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인프라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급히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실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후닥닥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했니까 이제 일부 그 기대가 컸던 주민들이 이제 불만을 표했어요. 네. 그거를 잽싸게 잡아가지고 김동연이가 국토건설 교통부에서 못하면 경기도가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사실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원장관의 반론이 뭐냐면 아니 좋다. 뭐 재건설 계획이라든지 무슨 인허가라든지 이 전부가 다 시장의 권한인데 그렇죠. 네. 도지사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하겠다고 그러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김동연이가 결국은 깨갱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아니 시장들이랑 TF 구성해 갖고 건설부 국토교통부에다가 우리가 조언을 해주려고 한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좀 잘못 얘기한 건 노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인구 50만인 이상인 시에서는 그런 이제 지역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네. 거가 그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시장의 권한으로. 예. 네. 그렇지만 또 500%로 용적률을 올리는 권한까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바꾸거나 이런 편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이 이제 취임해가지고 네. 이게 좀 자기네 그 경기도 일이잖아요. 이게 대부분 네. 이 일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임 도지사로 한마디를 안 할 도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쪽 지역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 저 뭐예요 그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270만 호 만들겠다고 이제 한 달 전부터 예고를 하고 그랬죠. 수해 때문에 또 일주일 연기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저 일산이나 분당 사람들은 다 쫑긋하고 무슨 소리가 들어가 나오나. 있죠, 그렇죠. 더군다나 저 윤석열 후보가 와가지고는 바로 그냥 해주겠다. 네, 네. 대선 신도시 때. 개발해주겠다. 다 재건축하게 해주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46페이지 보고서에 딱 5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저 주민들은 열받는 거지. 이게 공약 폐기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이 찬스 카드를 쓴 거지. 이거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예. 근데 원희룡은 또 이제 찬스를 딱 잡았지. 일타강사 아니에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슨 뻥을 치고 그러니까. 있는데 너 정치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뭐 둘이 잽한 건 좋은데 어. 어쨌거나 현지 주민들의 민심은 안 좋은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장관직 걸고 뭐 하겠다. 또 저 경제 수석까지 특별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그냥 바로 최대한 해드리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나왔는데 이것도 일종의 좀 에러죠.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이랬을까? 아니면 글쎄요 뭐. 근데 그 이제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이 문제 관련해서 하는 얘기를 보면 원래 이게 그 신도시 그러니까 도시 규모의 재계획 네. 이거는 한 5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스터 플랜을 짜는 데만 해도 한 5년 정도 걸리는 큰 일인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그 제시한 것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 최대한 빨리 해서 1년 6개월 내년 말까지는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빨리 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지금 이게 5개 도시거든요. 네. 고양시하고 그러니까 고양 일산, 네. 성남 분당, 뭐 평촌 3본, 본천 3번 네. 그다음에 저기 부천 중동. 중동 이 5개의 그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것이 실제로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뭐 기존에 있는 걸 그야말로 재건축하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렇진 않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발표하기를 500% 네. 뭐 이런 정도 저는 그게 좀 무리라고도 생각하지만 예. 그럼 인구를 거의 2배로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2배로 늘린다면은 상당한 정도로 다른 사회 간접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이 GTX나 뭐 이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도 네. 전부 계획을 좀 재점검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그 계획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는 그 지금 이 일기 신도시 5군데가를 다 하나의 묶음으로 네. 마스터 플랜을 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네. 또 이 그쪽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동서남북으로 제각각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하나하나 하면 되지 그걸 왜 묶어서 한다고 그러느냐. 이제 거기서 좀 견해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원희룡 김동연의 이 논쟁 이게 논쟁 같지도 않은 논쟁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아까 우리 김정석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 물실혹이라 그러나 뭐 헛손질 헛발질 이때다 그러고서 숟가락 들고 나섰다가 뭐 그렇게 된 거죠. 헛스윙한 거죠. 예. 제가 좀 욕먹을 소리를 한다면은 네. 늘 이 용적률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사실은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예. 결국은 200%를 300 내지 500%를 올려달라. 그러면 혜택이 엄청난 이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가 돼 있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 종부세 이것도 또 굉장히 그 분철을 다투는 문제 같아요. 네. 이 종부세를 그 지금 세율을 낮춘다고 한 겁니까? 적용 가격을 예전에는 9억이었죠. 그걸 14억으로 올린다는 얘기죠. 요 특례법은요. 네. 지금 네. 세율 같은 거는 사실 국회에서 아직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요 특례법은 1가구 1주택인 사람들도 부담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뭐 상속받은 사람, 네. 잠깐 이사 때문에 일시적인 이주택이 된 사람들, 그리고 지방에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는 사람들, 농촌주택 같은 것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1가구 1주택으로 보도록 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 하는 임시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뭐 그래요. 세율 예. 이런 거에 앞서서 그 지금까지는 9억이 기준이었 11억. 11억. 예. 9억에서 11억이 됐다가 11억을 이번에 14억으로 14억으로. 하겠다고. 근데 이것도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세법을 세법을? 바꿔야 네. 되죠. 어. 그런데 정부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잖아요. 네. 그런데 세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웃기는 거는 예. 민주당도 동의했었던 거예요, 이게. 아, 이거를 선거 전에. 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지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지. 음흠.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네. 예. 이건 뭐라 그러나 표변이라고 그래야 되나? 선거 전에는 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아, 종부세 힘드시죠? 좀 낮춰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 본색 드러낸 거죠. 협조 못 하겠다는. 그러면 이제 이 11억에서 14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맞으면 일종의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던데. 그렇죠. 그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다 그랬는데 법이 안 고쳐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예전의 기준으로 종부세가 나오면 이거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정부는 그 대통령 후보 때도 2020년 수준으로 2년 전 수준을 낮추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예. 그걸 지금 공약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이제 발목을 잡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예. 무슨 법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상임위에서 세제 그 조세 소위,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소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기재위에. 네. 이게 이제 위원장이 있고 소위위원장이 있는데 이 조세 소위위원장은 원래 국민의힘이 쭉 해왔거든. 근데 이번에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놔라 이렇게 돼가지고 아하. 자리 싸움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을 앞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이거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쨌든 저 국회가 법 안 고치면은 아무리 정부가 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죠 이게. 네. 예. 이게 이제 그 12월 1일부터 납부가 시작되다 보니까 네. 원래 이제 국세청이 얘기하는 건 8월 20일이 자기네들은 행정적인 거는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미 그럼 지났잖아요. 지났으니까 결국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간의 그런 경과 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이제 그 납부 기한을 좀 늦추든지 하면서 처리를 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표류하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세금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그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로 수만 명이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뭐 비슷한 종부세 얘기예요. 예.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김현미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임대주택으로 활성화시켰죠. 등록하면은 예.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주겠다. 네. 근데 갑자기 집값이 오르니까 이 임대사업자들 다 등록을 말소시키겠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위헌적이죠. 왜 그러냐면 예. 소급해가지고 이익을 박탈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중간에 엄청 혼선이 생겼었어요. 네. 이제 뭐 위헌 소송하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법을 고쳐가지고 중간에 강제로 말소시키는 사람도 기존의 혜택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존의 혜택이 주로 양도세하고 관련된 거였고 어쨌든 말소하고 나면 이제 그
종부세가 되는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임대주택 사업자가 다시 자기 집이 돼 버리는 그렇죠. 거네. 그러면서 이제 그 종부세가 1가구 1주택의 종부세가 아니라 2주택 다주택의 종부세가 나오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 개별 사람마다는 알겠어요. 다르지만 세금이 상당히 이게 많이 그 문재인 때 좌파들이 이거 임대 사업을 권장했잖아요. 초기에 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믿고 그래서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사람들이 했죠. 지금 이게 지금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 등록을 해놓고 예. 그리고서는 한 2년인가 3년 지나가지고 2020년 7월 10일 날 아파트는 임대 사업자로 더 이상 인정 안 해주겠다. 이제 2025년까지 다 등록 말소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 말 듣고 사업 그렇지. 정부말 듣고 등록했다가 사업했잖아. 갑자기 니들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 너희들의 말로 다주택자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익 본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이제 다 말소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소가 됐는데 양도세 혜택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위험 문제가 딱 따르니까 결국은 나중에 경과 규정을 고쳐가지고 강제로 말소된 사람들은 끝까지 기한을 지킨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또 바꾸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너무 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네. 정작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의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까지 생겨난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저도 또 좀 욕먹을 소리를 하나 하겠는데 아니 너무 욕 먹지 마세요. 좀 이 1가구 1주택에 예. 너무 지금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정부의 프레임워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특례법안도 제가 쭉 봤더니 이대로 돼도 국민들은 굉장히 머리 아프겠구나. 복잡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근본적인 전환을 올해가 지나면은 곧바로 근본적인 전환에 좀 착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적극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신뢰 문제예요. 문정부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집값이 왜 올라갔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네. 이 좌파 정부는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투기 수요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채 우리나라의 전월세라는 게 다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내놓은 건데 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 부동산값 상승의 원인이란 주범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임대사업자를 인정 못하겠다. 빨리 팔아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양도소득세 완화로 약간 출구를 열어줬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소화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98만 채가 지금 2025년까지 말소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소된 사람들은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그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들어와 있는 임차인한테 전세값을 왕창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거나 이제 이렇게 전가가 될 거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미뤄지는 바람에 지금 그 다주택을 가진 전임 임대 사업자뿐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도 지금 큰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 이게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세법이 완전 누더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예. 지금 새 정부가 예. 개수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금액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또 1가구 1주택이라는 걸 거기다 결합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저는 그냥 금액 기준으로 10억까지는 전부 뭐 면제든 아주 집이 싼 몇 채든. 몇 채든 10억까지는 그렇다. 그러면은 1가구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지금은 1년인가 2년 내에 시간 정확하게 정해서 팔지 않으면 아주 난리 나게 돼요. 예. 상속을 받은 것도 5년인가 내에 팔아가지고 만들지 않으면은 갑자기 하니까 맨날 그 날짜 하루만 어겨도 하고 막 있어야 됩니다. 몇 억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국민 치매 방지 대책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경제 정책에 무슨 큰 도움이 되는 뭐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정신 안 차리고 살면 그냥 돈 폭탄 그래서 날라오는 저는 거야. 세금 폭탄. 맞아.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금액 베이스로 하겠다. 그러면은 1가구 1주택 다주택도 그냥 금액 다 베이스, 소용없지 그러니까. 베이스로 하고 자기가 혜택 받을 주택도 자기가 선택하게 하고 그야말로 선택할 자유를 주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용기가 없는 것 같아. 그랬다가 우리 욕 먹으면 어떡하지? 이게 세금이 간단해야지. 예. 예? 그렇죠. 세금 매기는 관료들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이걸 국민들한테 지키라고 그리고 깜빡 착각하면은 세금 폭탄 맞게 만들고. 그렇죠. 뭐 몇 천만 원은 음. 제가 열심히 그거 신경 쓰고 사는데도 얼마 전에 실수해서 한 몇 천만 원. 아니 그래 오죽하면 양포 세무사란 말이 나왔겠어요? 아이고. 양도소득세는 안 하는 세무사들이 있다고요. 본인들도 자신이 아.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양포 세무사.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제도가 세법도 예. 그렇고 규제도 그렇고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누구나 다 쉽게 딱 네.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예. 억지 정책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맞춤형 정책 그럼 아주 소름이 끼쳤어요. 맞춤형 정책 하면은 전부 이상하게 거가 되더라고요. 아하, 예, 예. 그렇지.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네. 개별적으로 다 맞추다 보면은 이상한 그 편법들과 변종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알겠습니다. 예. 그냥 화끈하게 좀 알기 쉽게 하자. 네. 세금 내겠다. 좀 알기 쉽게 해달라. 이거 그런 아니에요 지금 거죠. 우리 네. 주장이. 그게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맞아. 세금도. 그리고 세금 추계도 쉽겠네. 예. 예. 네트로 얼마 들어온다. 얼마 쓰자.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가 좋으니 뭐가 어쩌니 하고 열심히 내쓰고 있는데 그게 국가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 모든 게 세금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거죠. 어떻게든 좀 절세하려고. 네. 이렇게도 해보고 그렇죠. 저렇게 그래서 위장 이혼도 하고 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그래서 위장 전입도 하고. 그렇죠. 연소득이 뭐 1, 2천만 원인데 몇백만 원이면 위장 이혼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확 좀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야 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이러면 네. 처음에 다소간의 저항과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들이 그 진위를 이해하면 절대적인 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지금 저 세금 제도가 그렇고요. 복지 제도도 어. 남백산이고. 규제 규제 제도도 제도도 그렇고. 교수님이 그 규제개혁위원장 하면서 그런 걸 하셔야 되겠네. 아니 법에 세금 제도는 타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규제 개혁법에 행정규제 기본법에 외교안보 조세는 안 된다. 그건 또 뭐. 그거 빼놓고 나머지를 네. 해라. 에이.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규제 개혁도 지금 남마같이 얽힌 규제들을 간단하게 하는 것 자체도 네. 규제 개혁이죠. 알겠습니다. 조세 개혁도 그렇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실시하라 이렇게 네. 최근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경쟁 촉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도가 어디에 있냐면요. 네. 주유소 폴사인제라고 있어요. 그게 많은 분들은 모르고 계신데 주유소가 자기네 기름값을 자랑하려고 길에다 써붙인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경쟁을 촉진 유발하기 그렇죠. 위해서. 요새는 이제 뭐 앱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어허, 예. 이 제도 자체는 한 몇십 년 된 거예요. 그러네. 폴사인제라고 그래서 아마 이 박사 공정거래위원회 예. 있을 때 도입됐을 거예요. 사실 그게 길거리마다 서 있으니까요. 네. 주유소 아니, 나란히 붙어 있으면 아주 힘들다고 서로. 그렇지. 아니 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시골 갔다 왔는데 1,200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실수로 내렸던 거. 아니 그래서 아니, 말이 아니.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네. 둘이 두 싸우다가 주유소가 서로 마주보고 맞아. 맞짱을 떠가지고 몇 시간 동안 진짜 내렸다 출혈 그러더라고요. 경쟁을 출혈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경쟁이지 뭐. 네. 아니 그날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차가 줄이 아. 몇십 미터가 서 있더라고요. 지금도 소문이 서울에서조차도 예. 어디보다 한 50원만 싸더라도 예. 거기에 차들이 거기 줄 가죠. 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 바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은행 간의 예대 마진에 적용하자. 이거 아주 예. 저는 굉장히 박수치고 환영했던 겁니다. 예. 제가 그 과장할 무렵인데 네. 기재부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뭐냐면은 비교 광고를 못하게 규제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금융관련법에. 금융기관들끼리 광고 못하게 비교 광고를 비교 못한다. 광고 못하게 우리 은행이 저 이자 더 줍니다 이런 거 못하게. 주로 이제 그 규정은 보험회사에 있었는데 어. 제가 그거를 그 없애라고 그랬어요. 네. 법안 심사를 하면서 새로운 법을 음. 고칠 때는 부처 간 협의를 하거든요. 예. 그거를 없애야지 협의를 해주겠다. 어. 그래서 좀 싸운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 관련 부서로서는 획기적인 거예요. 이 예대 금리라고 하는 게 뭐죠? 예금하고 대출하고 예. 은행이 결국 예대 마진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한테 3% 이자로 예금 받아다가 예, 예. 5%로 대출하면 2% 그렇죠, 먹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은행업의 본질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나가면 국민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뭐 수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은행 간판에다가 오늘의 우리 은행의 예대 금리는 얼마다 이렇게 써붙이게 아니요, 하면 이렇게 되겠네. 됩니다. 주유소처럼? 아니요, 그렇게는 그렇죠. 안 되고. 아니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그 예금 금리 많이 주는 대로 가고 대출 네. 금리 싸게 주는 대로 갈 거 그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네. 은행연합회에 소비자 포탈이라는 홈페이지에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네. 우리가 일반 무슨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고 박사가 왔으니까 요거 고 박사는 조금 어수룩하네 그러고 많이 받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전 어수룩합니다. 그래. 근데 보통 물건을 팔 때는 예. 우리가 이제 가격 비교 같은 거 할 때 너한테는 비싸게 팔고 누구한테는 싸게 팔고 이러지는 뭐 않죠. 공개적으로는 예, 않거든요. 예, 그렇게 못하죠. 예. 근데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은요. 네이버에서 가격 검색 같은 거를 할 때 네. 열심히 가격을 서치하는 사람한테는 낮은 가격을 제시해요. 아하 그래요? 그 AI가 알고리즘이 그렇게 알고리즘이 돼 만들어져 있어 있나 가지고 보다. 요 놈은 어. 싼 걸 찾네. 그러면은 업자하고 서로 자동인 거죠. 아하. AI에서 아하. 이런 사람한테는 최저 가격을 제시해 주죠. 야, 그럼 계속 그거 찾아야 되겠네. 뭐 근데 그만한 이익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버리는 시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많이 하죠. 가성비가 안 예. 되는구나. 근데 금융은 예. 이게 그렇게 되게 어려운 게 신용에 따라 가지고 대출 이자율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공시를 해가지고 딱 하나로 할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사실 들어가서 확인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용 점수에 따라 가지고 그 평균 금리들을 쭉 공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갖는 효과는 저는 지금 뭐 별거 없다고 기사가 일부 나긴 했는데 네. 저는 앞으로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너 우리 은행이랑 거래하고 좀 많이 깎아가지고 4.8%로 해줄게. 근데 그 공시를 딱 가서 보니까 내 그룹 때 평균이 4.8%인 거예요. 그럼 사귄 이 자식들 나를 가지고 놀렸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은행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경쟁 촉진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그렇죠. 창대할 수 있다. 네. 이 정책이. 근데 이게 주유소의 기름값 비교하고 조금 다른 게요. 예. 지금도 이제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게 예. 대출 금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박사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신용도가 다르고 그렇죠. 또 대출 상품도 또 다 달라요. 만기가 예. 3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그거 다 조금씩 0.1%씩으로 다르잖아요. 네. 또 예금도 그래요. 우리 은행 가보면 다양한 예적금이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출 금리, 예금 금리 이게 말이 쉽지 대출 금리가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고. 그래서 벌써 소비자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예대 마진을 보았더니 뭐 신한은행이 제일 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보면은 그 대출 금리대로 가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도 이제 똑똑해져야 되겠네. 근데 저는 부지런해. 이게 그렇죠. 발전하게 되면은 예. 휴대폰도 뭐 사실 얼마나 종류가 다양해요. 네. 제품들도 그렇고 그 회사도 뭐 많고 다양한 게 되듯이 옵션도 많고. 예. 앞으로 이제 마치 그런 그 네이버나 뭐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는 거는 아십니까? 에누리 뭐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와 정말 아주 대범하게 사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이거 잘 못해요. 가격 비교 엔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상품들은 예. 앞으로 금융 상품에도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 비교 엔진에 의해서 막 비교가 되고 열심히 서치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상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시라고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시장 속에서 경쟁으로 이 모든 문제를 좀 만들어 가자 이런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이 더 소비자 친화적이에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추경호 부총리가 환율과 관련해서 투기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이것은 환율에 어쨌든 신경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렇다고 해서 환율에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건 안 되죠. 예. 그 불공정 경쟁이 되거든요. 예, 특히 미국이 한국을 그 환율 조작
잠재국으로 보고서는 항상 관찰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급등락을 막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도는 용인이 되는데 네. 아예 구조적으로 뭐 중국이 이제 과거에 그래왔죠. 네. 이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했는데 이게 역외 투기 세력이라는 말을 쓴 게요. 이게 과거에 우리 외환위기 때도 겪었지만 이 원래 환율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환과 나가는 외환을 수급 조절을 하는 금융 기관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저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이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우리 은행하고 우리나라 금융제도와 무관하게 거기서 직거래를 하면서 원화 가치를 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아하, 예. 밤새 아침 일어나 보니까 뭐 홍콩에서 원화가 뭐 1,400원이 됐다. 어허. 이게 이제 지들끼리 돈 장난하는 거죠. 어. 이제 역외 투기 세력 때문에 아하. 국내 환율이 영향을 자, 받아요. 그거를 지적한 거죠. 예, 추경호 이제 장관. 그런 거를 예.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예. 그런 거를 막겠다. 뭐 그리고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행하고 기재부가 그 외환 그 3종 세트라고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 환율 급등락을 막고 네. 갑자기 썰물로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보다는 이게 제어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이 무슨 지금 환율이 뭐 올라가서 뭐 외환위기가 오느냐는 건 아직 좀 그렇게 보길 수는 없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호 장관이나 정부가 이렇게 나설 정도로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다들 걱정인데 지금 1,345원 돌파했다. 추경호 장관의 이 발언 이후에 약간 네. 뭐 좀 진정이 됐다고는 그러는데 지금 이게 고점이 더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금의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은 네. 이게 아주 이상한 거는 아니라고도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위안하고 달러 외에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일본 엔하고 연초하고 지금까지를 보면 우리가 오히려 약간 강세예요. 일본 엔에 비해서.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유로화하고도 비교해 가지고 연초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약간 강세예요. 아, 다만 약세를 보이는 거는 달러하고 달러와 중국 위엔. 위안이거든요. 네, 중국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오버슈팅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혼자서 뭐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1,400원대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예측 못 하는데 지금 우리의 그 무역 수지를 보면은 네. 무역 수지가 최근에 좀 적자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면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아,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원자재 가격들은 좀 진정 국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무역 수지가 회복되면은 오히려 이거보다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 자체가 뭐 아주 이상 이상한 것은 현상이다. 아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거의 고점까지 다 온 것 같긴 한데 이게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글쎄 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가 그렇죠. 누구도 환율이나 주식은 신의 영역이에요. 평생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예측을 못하는 게 환율이고 주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 예. 제가 아까 저 촌철 사진으로 전해드린 건데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 출연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니까 출연 기관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해서 뭐 강력한 투쟁을 막 선언하고 이러면서 지금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금융노조가 16일 총파업하겠다고. 그러니까 은행문 닫겠다는 건가요? 뭐 하여튼 예, 그런 건데 저는 이게 김태흠 지사가 직접 광역 단체장이 이 싸움을 시작한 거는 지난번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저의료원 그 폐업할 때 폐쇄할 때의 그 당시 노조와의 싸움 이후에 사실은 처음 있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 두 분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충남도뿐 아니라 예. 각종 지자체들이 운영 관리하는 그 자치단체, 산하단체, 공공기관들이 사실 통제받지 않고 그동안 굉장히 비대해지고 방만해진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 공기업을 혼내주자는 게 아니고 민노총과 싸우자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다 국민 세금,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정을 책임진 그 CEO는 책임자는 어떻게든지 도민의 세금을 국가 세금을 알뜰하게 쓰고 최대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 공공기관들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고
자기네들 이익만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메스를 대야죠. 네. 이걸 외면했던 그 전임자들이나 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 김태흠 지사는 지금 할 일을 하는 거고 네. 이게 충남도에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 표현보다는 독점을 하고 있는 업체가 노동자들의 이런 그 파업을 통해 가지고 부담을 증가시켰을 때 경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고스란히 그 부담이 소비자한테 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독과점을 하고 있는 이런 사실 이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독점한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노조들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일으켜 가지고 비용이 증가하면은 세금으로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거가 음. 오히려 더 강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금융 이쪽도 보면은 이 간혹 보면은요 이렇게 독과점 체질이 있는 데서는 노조가 막 일어날 때 막 이 경영진들이 싫어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래 니네들이 그럼 우리는 그냥 따르면 돼. 예를 들어서 노조가 금융기관들 왜 영업시간 좀 줄이자 그랬을 그러지. 때 예. 겉으로는 뭐라지만 속으로는 같이 줄이면 되는데 뭐 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4시에서 3시 반으로 줄였나?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라든가 국민들을 우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음. 싸우는 지혜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 물론 옳은 일을 하시는 거지만 잘못하면은 정치적인 뭘로 오해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주 실용적인 걸로 대응해 나가는 더 좋겠다. 김태흠 이런. 지사가 싸움하기 전에 우리 이성구 박사 조언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잘 있네요. 아시잖아요. 그 김태흠 지사, 예. 김태흠 의원 저 20대 국회 같이 했지만 굉장히 강골입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죠. 예. 하여튼 마이크만 잡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뭐 납세자 같아요. 연맹이든 예. 뭐든 이런 정말 이것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들을 자기 우군으로 해서 싸우면 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실 소수잖아요. 소수의 정부 저 충남 출연 기간 소수 때문에 충남 도민 전체가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납세자 연맹 같은 이런 그 국민 다수의 입장을 표현하는 이 단체들이 이런 데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전선을 좀 전략적으로 잘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금융도 말씀이시죠. 저는 똑같이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오늘 저 두 분과 함께 자유시장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제가 듣겠습니다. 이 박사님. 다 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김정석 교수. 예, 저는 이제 규제개혁위원장, 민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네. 예,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하려면 이 규제를 개혁하고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노동개혁을 해서 네.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일자리도 생기고 물가도 안정이 될 겁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2년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네. 민생을 보호하고 또 물가도 안정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는데 미력하지만 기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위원장님이 아까 그 상근이 아니다. 네. 뭐 그 흔한 법인카드도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방송국에 계속 나오실 수 있다는 뜻이니까. 저 총리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 네. 저야 물론 이 고성국 TV에 나오는 게 저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죠. 예. 앞으로도 계속 모실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자유시장 김정석 교수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지금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